핫이슈 핫피플 오늘 두 번째 만나뵐 분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2차 TV 토론 보셨죠? 네. 이재명 후보 잘했어요? 준비된 대통령 후보, 예, 경청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 잘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어제 TV 토론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뭐 네거티브가 좀 많았었고,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그 이재명 후보 형님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왜곡된 주장.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피습 사건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저는 비정한 정치의 면모를 좀 보여줬다라는 안타깝고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아주 세게 물러뜯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그래서 정책 토론 없이 그렇게 네거티브로 일관한 게 저는 좀 실망스럽게 봤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러운 게 너무 갈라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층, 성별 뭐 이런 갈라치기를 통해서 일정한 지지율에만 좀 얻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방식이 가장 나쁜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정책과 어떤 입장들을 소구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갈라치기를 전제로 타 후보들을 또 공격을 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18일 1차 TV 토론 이후 어제까지 나타난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가 이재명 후보는 조금 내려가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조금 올라가고 이런 방향을 보이고 있는 거는 민주당도 인정하는 거죠 지금. 큰 대세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격차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갤럽 조사는 좀 격차가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들었고. 갤럽 조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뜯어보니까 좀 보수 과표집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이라고 밝힌 분들이 좀 숫자가 한 1.5배 정도 많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초반보다는 점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선거일에 다가올수록 지지층 결집이 진영 이루어지니까 결집 뭐 이런 그런 뭐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작용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전반적인 격차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변동이 없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이준석, 김문수를 합치면 이재명을 이기는 네.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처음 나오는 그런 숫자가 등장을 하니까 네. 갑작스럽게 이거는 단일화하면 이제 뒤집는 거 아니야 라면서 거센 그 정치권의 돌풍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 쟁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뭐 거의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전반적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본래적 의미의 단일화라고 한다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의 단일화는 대선 이후에 당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단일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는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당선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전제하고 지금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장악할 건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대선 이후 분당을 통한 어떤 세결집을 통해서 역포위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의 고민 속에서 단일화를 일부 고민할 수는 있겠으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단일화 해도 승리는 못한다. 큰 변수는 안 되는 게요. 그걸 낙관하신다. 산술적인 합산을 해서 지지율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게 중론 아닙니까? 이준석 그 10% 정도 나오는 게 전부 다 김문수한테 가는 거 아니다. 가지 않죠. 자, 그런데 뭐 조금 아까 우리 손학규 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김문수 지지하는 이유가 딱 한마디로 이재명이 되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구나. 네. 이게 제일 걱정.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제일 걱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 아닌 사람까지 대법관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박범계 의원 같은 사람 발의하지 않았느냐. 네. 또 대통령 대변 재판 중단하는 법 이런 것도 막 발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률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우리 시사본부 프로에서도 여러 차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 조치하는 것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꽤 했거든요. 네.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비법조인의 어떤 대법관 임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오래된 사법개혁 의제로 계속 논의돼 왔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의제는 그 소위 서운함으로 대표되는 너무나 편향적이고 일방향적인 어떤 그 구성.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예.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면모들을 다 반영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요. 재판 이전이 심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특히 네. 이런 부분들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법관 증언 문제는 단골의 약방처럼 약초처럼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굉장한 논리적 비약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재판 정지 문제는 잠깐만요. 근데 대법관 정원 늘리는 문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논의이긴 한데 근데 비법조인 문제는 조금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예,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도 이건 대법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률심인데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법관을 한다? 조금 문제 있다라는 인식이 막 강하지 않습니까? 예, 당내에서도 그래서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발의하긴 했지만 이게 당론은 아니고 그래서 당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제도 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신중한 논의 절차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재판 정지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재판을 정지한다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대통령 신분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있죠. 예, 이 불소추 특권이 9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이 불소추 특권의 취지는 이렇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게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국가 수반으로서 대외적인 국가의 어떤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명확하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판시 내용의 연장에서 보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헌법학계의 중론이 여전히 재판조차도 중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해석에 근거해 보면 따로 입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좋은데 지금 잘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 아마도 국민들 전체가 판결의 당부를 떠나서요. 그 절차 과정이 며칠 만에 한 거. 너무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규정하듯이 대법원과 각 하급심 법원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인 헌법 해석에 따르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신뢰성을 스스로 사법부가 이제 허물어뜨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입법을 해두자. 그래서 헌법 84조를 그냥 명문화하는 명확히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률을 만들어 두면 아마도 이제 그 상대당 측에서는 그 법률이 헌법 84조를 과잉 해석했다 위헌이다라고 헌재로 가져갈 거예요. 반대로 이 법을 안 만들어도 대통령이 만약 됐어요. 근데 재판부가 재판을 하겠다고 해요. 그럼 그걸 헌재에 가져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입법을 하든 말든 헌재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입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재판을 하면 안 되는데 재판을 해서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엄청난 위헌적 행태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헌법의 내용을 명문화시킨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뿐인데 그걸 헌재로 또 가져가는 것 또한 위헌적인 행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그쪽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헌재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양측 다 위헌적 행태로 인해서 피고인 대통령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입니다. 결국 그거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이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계엄, 내란 세력 이거 심판해야 되고 척결해야 된다. 진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제 뭐 그런 프레임을 좀 딱 짜고 있던데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맞불을 놓는 프레임이 네. 입법 권력을 가지고 뭐 탄핵 남발하고 뭐 법안 밀어붙이고 막 하더니 이제는 행정 권력까지 갖고 더 나아가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입법 조치를 막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되면 총통제가 부활하는 거다. 네. 이제 이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국민의힘의 그 프레임에는 안 말려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뜯어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법관 직업 문제는 오래된 주제고 사법개혁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문제는 당에서도 당론이 아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형사 절차 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헌재 과거 결정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지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싸잡아 묶어가지고 사법법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공격하면 국민들한테 좀 먹히는 면도 있잖아요. 그것은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죠. 그래요? 국민들은 또 구분해서 볼 줄 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로 우려 안 하시는군요. 그런 프레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한테 별로 안 먹힐 거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무슨 뭐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도 보러 가시고 네.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 경찰에서 빨리 저 추가적인 뭐 직권남용죄가 됐건 뭐가 됐건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국민들이 그날 영화 본 그 장면 보고 상당히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요. 뭐 속된 말로 복장이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한가롭게 영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법원에 의한 직권구속,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 의한 다른 수사 과정에서의 그 구속. 영장 청구, 예. 구속.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재판부가 직권 구속하려면 풀어줬던 지기현 판사가 해야 되는데 네. 그거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구속 사유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지금 수사 중인 사안들이 중대합니다.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걸 막았습니까? 근데 왜 이 수사기관들이 안 움직일까요? 미온적이죠.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실체 진실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어떤 수사 과정이 좀 필요해서 계속 특검을 주장을 했었죠. 거부권의 벽에 막혔긴 했지만 예, 그런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도 다시 추진합니까?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근데 참그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게 대통령과 장성들 전부 다 일단 기소돼서 재판이 벌써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새3 특검이 다시 등장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텝이 다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내란 특검 발의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핵심 물증조차도 아직 확보가 다 안 됐고 수사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호처의 비아폰 서버, 비아폰, 그다음에 삼청동 안가 CCTV 이런 물적 증거가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실체 진실이 저는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묻어두고 넘어가면 역사의 후대에 우리가 죄를 짓는 꼴이에요. 현재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 더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란 재판 유지하고 있는 검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사, 공소유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할 특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재판을 계속 하되 네. 검찰이 아닌 특검이 이어받아서 하고 예. 추가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예. 그리고 내란 범죄 말고도 별건 범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특수공무의 방해라든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추가 기소되거나 할 가능성도 많은 거네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잘 안 드러난 게 국무위원들, 국무위원, 뭐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떤 실체,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 추가적으로 좀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나마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뭐 샤넬백 2개가 어땠다, 뭐 목걸이가 어땠다 막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진정성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볼지 의문입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사건들, 그다음에 이번에 통일부 관련 사건들. 아니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했고 이제 와서 이럽니까? 국민들이 이 진정성 있는 수사라고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분명하게 저희가 특검법 계속 추진했는데 이것도 역시 특검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것도 역시 특검으로 가야 한다. 예. 남은 열흘 동안 민주당의 그 프레임이랄까 대선 승리 전략은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 때까지는 알 수 없고 예. 한 표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긴장감을 갖고 겸손하는 자세로 이제 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 종식을 시켜야 될 선거다. 네. 내란 세력들이 후보로 나오고 후보를 내는 정당이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얼마만큼 아이러니합니까?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심판을 해야 예. 이후 민주주의와 무너진 민생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지점 말씀드리고요.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이런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준비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이 지금 절실합니다. 그런 지점을 잘 호소하겠습니다. 정책 공약 그 경쟁 대결, 정책 대결이 뭐 너무 실종됐다. 네. 지금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표 정책 공약도 사실 그렇게 크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천 서구 지역인데요. 지역에서 타 후보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저희 얘기만 합니다. 지역 공약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약도 얘기하고 국민 여러분 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줄폐업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이런 게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남은 마지막 토론 좀 이런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타 후보들 따라잡기 위해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토론만큼이라도 정책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준석 후보가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이재명 후보 뭘 하겠다는 돈 쓰겠다는 얘기는 많은데 재원 마련 대책이 너무 없지 않냐. 네. 이런 지적을 뭐 사실 근데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거는 네, 네. 뭐 그런데도 조금 더 충실하게 이 뒷받침이 되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 잘 챙기고 있는데요. 저는 한마디만 하면 네. 이준석 후보 젊은 꼰대 같은 면모를 너무 많이 보여요. 나이만 젊다고 해서 젊은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시기 바라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영호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CR의 커튼필즈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